저게 도대체 뭐야? 한국이 도대체 뭘 만든 거야? 여기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본 중국 방산업체 직원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중국 방위사업청에서 일하고 있는 리우 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대규모 시가행진과 무기 체계를 공개하곤 하죠. 저도 업무상 매년 이 행사를 지켜보긴 하지만 이번 행사만큼은 확실히 특별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현무5 미사일의 공개가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유심히 지켜보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이나 전차 같은 무기 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쌓은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 머릿속에는 그래봤자 아직 우리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중국의 방위 기술에 비하면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 기대 없이 TV를 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제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력 시가행진을 보면서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과시용 정도로 치부하곤 하죠. 특히 행사 초반에 등장했던 로봇계를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나 뉴스 사이트를 흘러보면 저런 장난감 로봇이 뭐가 대단해? 라거나 중국의 기술력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수준 아닌가? 라고 조롱하는 댓글이 넘쳐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솔직히 속으로는 이거 웃을 상황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그 로봇계의 기술력을 단순한 장난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한국군이 이번에 선보인 로봇계는 단순한 보행 로봇이 아니라 완벽한 실전용 보조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봇의 목적은 단순히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장애물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화기를 장착할 수 있는 모듈식 구조까지 갖췄죠. 무엇보다도 이 로봇계의 진정한 강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직접 교대할 필요 없이 단지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끊임없이 경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즉,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안 병사들이 피로해지거나 교대해야 하는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효율성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전술적 기동에서 무인 전력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전장에서의 정보 수집과 공격 수행이 모두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게다가 이 로봇계는 단순히 보행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사시에는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필요시 공격 모듈을 장착하여 자체적인 방어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 중에서도 교대 인력 없이 장시간 작전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죠. 이는 곧 한국이 미래 전쟁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무인 전력 기술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 중국 같은 나라가 무인 체계와 대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미죠. 인간 병사들이 교대로 지쳐갈 때도 로봇계는 전선을 지키고 심지어 적이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게 정말 실전에서 쓸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실전 운용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니 그 효율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결론적으로 이 로봇계는 단순한 걸어다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적의 방어 태세를 흐트러뜨리고 정보전을 통해 전술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 향후 전쟁 양상은 무인 체계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로봇계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뒤이어 등장한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또 미사일이군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한국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공개했었고 보통은 북한을 겨냥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와 발사 차량의 위압감은 화면으로만 봐도 이건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다라는 걸 직감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발사 차량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더군요.
18개의 바퀴가 달린 거대한 차량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전통적인 발사 플랫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만 봐도 전장에서 쉽게 제압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통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길이 문제로 좁은 길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는 운용이 쉽지 않은데 이 발사 차량은 마치 탱크처럼 대각선 방향으로도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피해가는 걸 보니 기동성과 실전 운용 능력이 엄청나다는 게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발사 플랫폼까지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줬죠. 그럼 이제 현무5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가 무려 5,000km라고 하더군요. 보통 한국의 미사일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거리가 800km, 많아야 1,000km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 겁니다. 5,000km라는 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심, 베이징이나 상하이, 심지어 청도 같은 도시까지도 모두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한국이 기존의 방어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능동적인 공격 태세로 전환했다는 신호죠.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의 기존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한정하여 평가해왔고 어차피 한국의 모든 군사 장비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단순히 사거리뿐만이 아닙니다. 현무5는 기존의 미사일들과 비교했을 때 파괴력이 월등히 강력하죠.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대부분의 전술 탄도. 미사일의 1톤 내외의 탄두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탄두 중량이 1톤을 넘으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도시 한 블록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현무5는 그보다 8배에서 9배가량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으니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 이런 수치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정도의 파괴력이면 북한의 지하시설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전략적 지하기지도 현무5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현무5가 갖춘 벙커버스터 기능을 생각해보세요. 지하 10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이 정도면 적국의 최고 지휘부가 깊이 숨어있는 벙커까지도 손쉽게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숨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랫동안 지하 방어시설이 최고의 보호수단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은 그런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무5는 사거리와 파괴력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속도와 정확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속도가 마하 10, 즉 음속의 10배라면 웬만한 방공 시스템으로는 추적조차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마하 0.9 수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마하 7 수준인데 현무5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도 현무5가 워낙 빠르게 목표에 접근하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아요. 이는 중국의 방어체계, 특히 우리가 자랑하는 HQ9 방공 시스템조차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특징이 바로 정확도입니다. 오차 범위가 10m 이내라고 하더군요. 10m라면 거의 점을 타격하는 수준이에요.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고 강력해도 목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저 대형 폭발물에 불과한데 현무5는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말은 곧 한국이 단순한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타격 무기로서도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국의 주요 시설이나 군사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해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저는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켰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군사기술을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 의존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런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방위산업에서 어떤 도약을 이루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현무5는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변모했음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무5 미사일의 공개가 단순히 한국 국내에서만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뉴스가 퍼지자마자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한국이 공개한 이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방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먼저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현무5의 사거리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이 자국으로 날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방공망을 구축해왔지만 이번 현무5는 워낙 빠르고 정확해서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로 인해 일부 일본 매체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에 일본 내부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그들의 전형적인 풍선 도발을 감행했죠. 약 150개의 풍선과 그에 연결된 오물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숨겨놓은 지하시설이 이제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북한은 한국이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데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무5는 북한에게도 심리적,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중국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몇몇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동북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훨씬 더 흥미로웠죠.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봤을 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과연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할 돈이 있었나? 라든가 우리도 더 강력한 미사일이 있는데 한국이 이 정도로 과장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보이더군요. 즉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건 어찌 보면 자기방어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현무5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꽤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현무5가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닿을 수 있다면 이제 한국도 우리의 잠재적 적국이 된 셈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한국이 계속 군사력을 키운다면 우리도 방어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할수록 중국 내부의 방어 전략도 더 복잡해지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한국이 그저 작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네티즌들도 더 이상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나라로 보지 않더군요. 한 네티즌이 쓴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강국이 아니라 군사강국이 되려는 거다. 우린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죠. 정말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결국 현무5가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꽤나 민감한 사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우려스럽다는 수준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도 이 미사일의 정확한 파괴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갔거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조금씩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난 데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보인 현무5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현무5는 그동안 한국이 선보였던 무기들 중에서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최상위에 속한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현무5의 파괴력이 핵무기에 버금간다는 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덕분에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예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의 25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졌죠. 그렇다면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국력 과시를 넘어 한국이 정말로 군사적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현무5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 로봇과 같은 미래 전투 시스템까지 실험적으로 선보인 것은 한국이 방어적인 군사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방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장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건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미죠. 사실 이번 현무5 미사일의 공개는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증명하는 신호탄이었어요. 특히 성능적으로 볼 때 현무5는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500km까지도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단순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우리 모두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게다가 현무5는 그 파괴력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죠. 최대 8에서 9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보통의 전술탄도 미사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현무5의 능력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넘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주변국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이 미사일을 더 발전시킨다면 단순히 현무5에 머무르지 않고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의 IRBM 성능까지도 발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무기를 넘어 주변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도 이 새로운 전략 무기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는 곧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인 자립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국이 왜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방어막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 기술력의 발전은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동안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죠. 예를 들어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산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을까요? 이는 단순히 미사일 하나의 공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여준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그 미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현무5의 성능을 개량하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더 진화된 무인 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무인 로봇과 자율주행 체계의 일부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 한국은 차세대 전투 시스템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현무5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앞으로 더 많은 개량과 확장을 거쳐 한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겠죠. 앞으로 한국이 이런 무기를 더 개발하고
나아가 무인 전력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어떤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어떤 국면으로 발전할지, 그들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방산업체 연구원 리우 첸 씨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던 중국인들까지도 이제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두려움을 표하다니 뿌듯해지네요.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